우연히 시계를 봤더니 11시 11분 혹은 12시 12분. 시간과 분의 숫자가 같았던 적 종종 있으시죠? 이럴 땐 누군가가 자기를 생각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과 분의 숫자가 같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누군가를 떠올리고 계셨을 겁니다. 8시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Another Time. 여러분은 이 시계를 보면서 이 시간에는 늘 Another Time을 떠올리고 계시잖아요. 여기는 Another Time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Another Time 시간에 제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처음 들었던 곡 두 곡은요. 아이코나 팝의 I Love It 그리고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좋죠? 오늘 목요일에는 이윤호쌤이 오시는 시간이죠. 그 전에 제가 또 이렇게 잠깐 수다를 떨어보는 시간을 가진 후에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중에서 제가 꼭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 댓글이 있어요. 미라클엑스님께서 어머나 한동안 바빠서 못 들었더니 이거 신비의 여인 김희주 안 하시네요. 오, 이거 정말 색다른데요. 운전 중에 깜짝 놀라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출첵한다고 하셔서 제가 댓글을 꼭 읽어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시원하게 달리라고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들려달라고 하셨네요. 이거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박성재 PD께서 또 끄덕끄덕 하시네요. 오늘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좀 간단한 이야기를 좀 찾아와 봤어요. 탈무드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조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유대교인들도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데 굉장히 열심히래요. 그래서 조상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이렇게 랍비가 말을 하면, 랍비라고 하면은 좀 선생님, 삶에 있어서도 선생님이고, 뭐, 그냥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옳을까요? 랍비가 말을 하면 또 제자들이 듣고, 그 제자들이 다시 그들의 제자들한테 계속 전하는 이런 내용이 탈무드라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그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랍비가 자신의 하인한테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걸 사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 고민을 하다가 뭘 사왔어요. 근데 뭘 사왔느냐? 혀를 사왔대요. 그래서 이틀쯤 지나서 또 랍비가 그 하인한테 오늘은 가장 맛없는 음식을 사와라. 이렇게 또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인이 또 뭘 사왔어요. 뭘 사왔을까? 또 혀를 사온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랍비가 하인한테 물은 거예요. 너는 내가 가장 맛있는 걸 사오라고 했을 때도 혀를 사오고 가장 맛없는 거 사오라고 했을 때도 똑같이 혀를 사왔다.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뭐냐? 하고 랍비가 물었더니 하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혀는 아주 좋으면 그보다도 좋은 것이 없고 또 나쁘면 그보다 나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랍비도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 랍비가 되는 건데 이 하인은 더 현명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좀 생각이 드는 게, 보통 우리는 내 생각, 내 주장 이런 걸 굉장히 내세우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고, 내가 말하는 거에 들어줬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약간 바꿔봐서 내 입을 먼저 알기 전에 좀 귀를 먼저 열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좀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 사람이 누구나 자신의 의견에 말하고 싶어하고 거기에 공감을 얻고 싶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주는 게 중요한 걸 알면서도 또 이렇게 말하는 걸 또 이렇게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혹은 내일도 마찬가지로 눈을 뜨면서
랍비 이야기 이걸 떠올려 보면 어떨까 싶어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혀를 팔았을까요? 이건 너무 엉뚱한 질문인가요? 혀를 사와라 했을 때 혀를 사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혀였을까요? 팔았을까? 저는 잠시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말을 조심해라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말을 조심해야죠. 자나깨나 입 조심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입을 열었을 때 늘 좋은 말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말을 하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다 보면 상대방을 상처 주는 일이 있거든요. 좋을 때는 늘 달콤한 말이 나오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입에서 또 혀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서 또 말을 좀 조심하자 이런 의미도 들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하루 종일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이 혀에 좀 꽂혀가지고 이 이야기를 선택을 해봤네요. 또 탈무드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 탈무드 책이 3권 정도 있었어요. 한 권은 그림이 아주 귀엽게 그려진 탈무드 책이었고 또 한 권은 글이 굉장히 많은 탈무드 책이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좀 이거 함정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게 함정이에요. 어릴 때 많이 읽긴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점. 여러분들의 생각나는 탈무드 있으면 저한테 조금 알려주세요. 탈무드에는 좀 명언도 많죠. 행동은 말보다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이런 말도 있고요. 이런 건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이 혀랑도 좀 비슷한 게 말로만 하기보다 행동으로 옮겨라. 이런 뜻인 것 같고 전 이것도 좀 좋더라고요. 향수 가게에 들어가 향수를 사지 않아도 나올 때는 향수 냄새가 나고 가죽 상점에 들어가서 가죽을 사지 않아도 대단히 나쁜 가죽 냄새가 몸에 옮겨옵니다. 이것도 탈무드 명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자루의 양초로 많은 양초에 불을 옮겨 붙이더라도 처음 양초의 빛은 흐려지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도 저는 좋은 탈무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굉장히 웃겼던 게 죽음과 결혼은 미룰수록 좋다. 이게 저는 TV에서 나온 장난스러운 말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탈무드 명언이더라고요. 좀 빵 터졌던 기억이 납니다. 죽음과 결혼은 미룰수록 좋다. 뭐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써 있을까요? 왜 그럴지 궁금합니다. 공릉동 아줌마님께서는 오늘도 어김없이 오셨는데 즐겁게 일할 수 있게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신나는 음악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우리 박성재 PD가 신청곡 받는다고 써주셨거든요. 신청곡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돌겠네님께서 촛불 집회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출첵한다고 하셨네요. 촛불 집회 참가자가 너무 적어서 속상하신가 봐요. 8명 나오셨대요. 원주? 강원도 원주인가 봐요. 그러게요. 방송을 듣고 계시는 원주에 계신 조합원님들, 청취자분들 다음 주 목요일에는 한번 또 이렇게 나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명언 딱 2개만 말할게요. 그리고 나서 노래를 듣고 와서 이윤호 선생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족한 사람이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좀 요즘 세상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봐야 될 명언이 아닐까 싶었어요. 늘 막 더 갖고 싶어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은 좀 뭔가 결핍돼 있는 사람인 가능성이 크죠. 그런 것보다 정말 풍족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의미 같아요. 또 하나 더. 딱 하나 더 남았습니다. 항아리에 든 동전 하나는 시끄럽게 소리를 내지만 동전이 가득 찬 항아리는 조용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것도 약간 저는 혀랑 비슷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좀 조금 안다고 막 아는 체 하는 이런 것보다 정말 진정하게 뭔가 지식이나 또 마음도 이렇게 굉장히 바른 사람들은 티를 안 낸다 이런 뜻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했는데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것들랑 좀 비슷한 것 같죠? 어쨌든 탈무드를 통해서 생각할 게 많았던 그리고 아이들도 역시 탈무드를 읽을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있다면 또 탈무드를 접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이 이야기로 시작 한번 해봤습니다. 노래 2곡 듣고 올 텐데요. 어떤 노래 들을지
말씀드릴게요. 제이슨 무라즈의 럭키, 그리고 크리셋 미셀의 What You Do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Do you hear me talking to you across the water, across the deep blue ocean, under the open sky? Oh my baby, I'm trying. Boy, I hear you in my dreams. I feel you whisper across the sea. I keep you with me in my heart. You make it easier when life gets hard. Lucky I'm in love with my best friend. Lucky to...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나가기 전부터 사실 이 자리에 계셨지만 오늘 이윤우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지 제가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걱정인데요. 그리고 또 이윤우쌤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윤우쌤은 보통 쉴 때 뭐 하세요? 이건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냥 뭐 여러 가지 하는데요. 네. 그냥 누워서 책 보는 일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전 책 보실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책 읽으시는구나. 제가 주요한 직업,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직업에 관련한 별명이 많은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속 배달. 네, 신속 배달이요? 예, 빵꾸 나면 바로바로 아. 원고를 아무렇게나 써서 갖다 주는 게 직업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네. 게 제 직업이에요. 네, 그래서 네. 어떤 출판사에서 제가 기획일을 하는데 기획일이 아니라 하루에 2권을 의무적으로 책을 읽는 게 제 업무입니다. 오. 그래서 하루에 2권이 가능해요? 뭐, 전 한 달 다른 거 안 하니까요. 사람들 잘 안 만나고. 아, 그래도요.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나이 들면 잠도 좀 없고. 그럼 아침형 인간이세요? 저녁형 인간이세요? 잠이 없다고 하시니까? 예, 그냥 불규칙하죠. 불규칙한데 주로 많은 시간은 한 새벽 6시쯤 자서 네. 한 10시나 11시쯤 일어납니다. 그게 그럼 완전 저녁형 인간. 예,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네. 어떤 때는 그냥 밤에 자기도 하고요. 네네. 새벽에 일찍 일이 있기도 하고 일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편의점 알바를 하나를 더 해볼까 뭐 하고 어제 가서 물어봤더니만 야간은 8,000원을 준다 그래서 네. 잠깐 가슴이 뛰고 그러면 내가 한번 할까 이런 생각이에요. 얼마를 벌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너무 바빠서 네. 편의점 알바가 힘들 것 같긴 해요. 아, 그쵸. 편의점 알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밤에 또 서 있어야 하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야간 편의점은 사람이 없어서 네, 그냥 네. 뭐 책도 보고 놀기도 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건이 들어오지 그렇더라고요. 않나요? 들어오기도 하고 네. 또 밤에 은근히 손님 많고 그래서 음. 심지어는 담배 피러 나갈 시간도 없다고 해요. 그리고 바쁘구나. 그래서 내가 고민 생각하는 중이시군요. 것도, 예. 쉴 땐 또 책을 읽는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책 읽으세요? 다양하게 보시죠? 예, 그래도 모르는 분야는 잘 못 보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고전 관련한 책들을 많많이 봅니다. 제가 또 고전에 약한데. 뭐 다른 게 저도 강한 건 약해요. 아니지만요. 저도 약해서 봅니다. 저도 약한 걸 알면서도 읽지 못하는 이런 참 슬픔이. 그래서 윤호쌤이 얘기해 주시는 게 좀 대리만족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거세요? 먼저 책 하나를 소개하면서 얘기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어떤 신문사의 편집 창장으로 계신 김용길이라는 분이 쓴 편집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편집의 힘. 예. 네. 아주 재밌게 제가 읽었는데요. 네네. 이러자면 편집력과 같은 거죠. 이분은 한 23년 정도 신문사 생활 편집부 일을 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편집을 하면서 신문사에서
키우고 줄이고 자르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도 이런 편집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편집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책을 썼어요. 편집력. 근데, 예, 편집하는 것과 같이 인생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니냐. 예를 들자면 편집이라는 걸 한마디로 이제 얘기하면 유에서 새로운 유를 만드는 거잖아요. 없는 네. 거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것들을 재조합하거나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거기에 다른 것을 입히고 네. 이러는 순간 이제 전혀 새로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그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수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일정한 이제 풍화작용을 거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또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의 길이 아니고 언제나 내가 가야 될 길은 첫 경험이잖아요. 이 길을 가느냐 마냐 하는 건 첫 경험이고 네. 설레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데 이제 그럴 때 편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인생을 본다면 네. 새롭게 보이지 않겠냐 하는 게 이제 이 책의 의도였던 것 같은데요. 재밌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늘 플러스 방향으로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버릴 것을 버리는 것, 네. 잊을 것을 잊는 것, 비울 것을 비우는 것. 그래서 점점 쌓아나가는 삶이 아니라 네. 덜어나가는 삶. 이것이 명확하게 사는 일은 아닌가 하는 게 네. 이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렵잖아요. 덜어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러자면 이제 그 방법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는 걸 텐데요. 네. 그래서 핵심만을 골라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일상의 모든 것이 결국은 이런 어떤 편집의 결과물로 이분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저분한 방을 청소하는 것도 네.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는 것, 또 수납을 통해서 일정하게 이제 서랍장이나 뭐 등등을 가지고 수납 공간을 만드는 것, 네. 이런 게 다 결국 덜어내는 삶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우는 삶이기도 한다는 네, 거죠. 네, 네. 이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왜 청소를 하냐, 계속 쌓아놓고 살 것 같지만 네. 우리는 어쨌거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방은 공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창을 열어서 네. 비우는 것이 방이지, 그릇이 꽉 채워 있으면 그릇이 아니라는 거죠. 그릇이라는 것은 언제나 비어 있는 자리가 있어서 그릇이라고 보는 건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그 무엇을 더 채울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떨어낼 것인가의 관점에서 보자고 이분은 제안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쓸데없는 물건이나 뭐 쓸데없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사람들, 물건들, 기억들, 또 상처들, 그다음에 불필요하게 끌고 왔던 왜 이렇게 징징대면서 살았던 내 삶 네,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을 한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고 앞으로 가지 못하고 늘 이제, 맞아. 예, 되는데. 계속 걱정하고 고민하고 막 실망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도 비워야 될까 채워야 될 것들을 분류를 해보면서 살아보자. 그것을 자기가 해왔던 편집을 한 20년 넘으니까 인생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네. 아주 재밌게 쓰셨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뒤에 보면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다산부터 시작해서 김훈 선생까지를 네. 이분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봐요. 그래서 뭐 뒤에 보면 편집력의 달인들이라고 해서 조선 최고의 통합적 지식인으로서 네. 그런 정약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시대에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히 잡고 자기 삶을 편집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으로 이순신 장군을 또 드는 것 같아요. 또 21세기를 새롭게 창의성이 만들어진 것의 핵심은 네. 이제 스티브 잡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스티브 잡스의
그의 창의성의 본질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이분은 그가 자기 삶을 편집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편집할 수 있었던 건 편집할 공간을 마련했다. 네. 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죠. 쓸모 없는 것은 쓸모 있는 것을 위한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이거 도올 김홍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를 드시는데 이렇게 걸음을 걷면서 쓸모 있는 발자국만이 존재한다면 네. 나머지가 다 벼랑이라면 과연 갈 수 있을까? 정말 위험해서 아슬아슬해서 못 갈 거다. 네. 근데 나머지 쓸모없는 땅이 있으니까 네. 우리는 안심하고 걸어가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를 이해가 되네요. 하는데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갈공명을 그런 편집력의 달인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훈 선생의 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건데요. 김훈이라는 이제 작가가 있죠. 네. 남한산성 쓰셨던 네네. 그분이 이제 단문들을 참 잘 쓰는데 예를 들면 왕은 남한산성에 서 있었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네. 근데 제가 그 남한산성 보면서 정말 김훈처럼 사실 그 레토릭이 그러니까 문체가 아주 수사학적으로 발달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스타일리스트잖아요. 예를 들면 김훈의 제 기억에 남는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 풍경은 상처를 경유하고 상처는 풍경 속에서 현존한다. 그걸 듣는 순간 가슴이 이렇게 막 쿵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럴 만큼 아주 문장이 그냥 기가 막히게 맛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소설을 쓸 때 왕은 서 있었다. 남한산성에 서 있었다라는 그 한 문장에서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네. 얼마나 많은 걸 붙이고 싶었겠어요. 다른 이야기들은. 네. 이제 그러질 않은 거죠. 그러질 않고 그런 한마디의 문장 속에서 나머지는 다 자기 절제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결국 그 편집의 힘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그 김훈 작가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나와 있는 걸 잠깐만 좀 보면요. 네. 이런 외부로 군더더기를 빼는 문장의 정객, 기문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가는 이야기를 생산하는 스토리텔러다. 독특한 표현과 관계 방식으로 독자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언어의 마술사다. 작가는 출판사 편집자를 만나기 전에 이미 최고의 편집사로서 편집력을 발휘한다. 즉 자신이 스토리를 가장 감동적으로 전달할 문체를 찾는 것이다. A 작가와 B 작가를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가 문체이다. 문체는 스타일이다. 스타일은 정형화된 기존 양식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한 시대를 풍미하거나 대세를 이룬 트렌드를 가리킨다. 2000년 이후 한국 문당 최고의 스타일리스트는 단연 김훈이다. 그에게 문장 스타일은 겉멋이 아니다. 그가 세상을 들여다보는 얼굴이다. 예, 이러자면 이 편집부 기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글이 글을 쓰는 그 맛 속에서 있는 것이 네. 이분은 자기 삶을 정말 편집하고 있고 그리고 그만큼 자기 글 역시도 편집하면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 네. 이런 것들이고요. 또 이제 이런 단순한 것이 강하다라는 챕터가 있는데 여기에 네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1992년 미국 워싱턴 정가에 신출내기인 아칸소 주지사 빌 클린턴이 등장했다. 클린턴 등장했던 이제 이야기예요. 네.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로 나온 클린턴은 머리가 좋았고 정책 통임을 스스로 과시했다. 마이크를 잡으면 모든 정책에 관한 사항을 줄줄이 늘어놓는 달변가였다. 그러나 그의 선거 캠페인 전략가들은 고민했다. 클린턴의 현학적인 달변을 단순하고 기본에 충실한 메시지로 바꿀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나온 슬로건이 바로 경제라니까 이 멍청아 라고 하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클린턴 진영은 선거 기간 내내 경제 분야에만 집중했다. 특히 불경기 타개를 위한 이슈를 선점했다.
미국 경제가 암울한 침체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점은 바로 경제라는 메시지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클린턴은 공화당 후보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필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네. 결국 핵심을 공략하는 것, 즉 그것이야말로 편집력이다. 편집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나아갈 인생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쳐내거나 혹은 비워내거나 네. 덜어내는 일이 편집의 핵심이고 삶이 그러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해 보는데 이제 노자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28장에 나오나요? 수컷의 것을 알면서 직이웅하고 그러니까 뭐 거칠고 뭐 이런 거죠. 네. 이런 걸 알면서 암컷을 지킬 수 있으면 천하의 계곡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이웅하고 숙이자며 위천하게라라는 얘기인데요. 네. 그건 뭐냐면 그 수컷의 그런 거칠고 막 떼쓰고 우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김희지 아나운서 그런 거 아세요? 남성이 갖고 있는 마초성이라고 하는 네. 그런 것들을 다 알면서 네. 여성이 갖고 있는 품어내고 받아주고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면 그것을 지킬 수 있으면 네. 천하의 계곡, 즉 비어있는 큰 것이 돼서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언젠가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장자에 보면 에테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에테타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노나라 사람인데 네. 너무너무 못생겨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못생긴 거죠. 근데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남자들은 집에 가는 걸 잊어버리고 여자들은 다른 남자의 부인이 되느니 에테타의 첩이 되게 해달라고 부모들을 조른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이제 줄을 서서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그 소식을 들은 노나라의 왕이 애공이라는 왕인데 애공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그러냐.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만났는데 보니까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추한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조사해 보니까 가진 것이 전혀 없어요. 네. 근데 도대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줄지어서 그 얘기를 들으려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에테타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달이 지나자 에게 믿음이 가기 시작하고 1년이 지나자 그가 떠나갈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얘가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정승 자리를 제안합니다. 에테타한테. 에테타는 그 와중에 또 너무 우유부단한 사람이라서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근데 느낌에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떠나갈까봐 그 직분을 맡겨버렸습니다. 네. 그때 무책임하기까지 해서 다음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왕은 이상한 변화가 일어난 거죠. 뭐냐면 밥맛이 없어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이럴까? 네. 그래서 이제 공자를 불러요. 네. 공자한테 물어봅니다. 에테타라는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내가 이럴 상태가 됐으며 왜 남자들은 집을 안 들어가고 여자들은 왜 그에게 시집 가려고 하는지 내가 당체 이해할 수 없다. 네. 근데 그렇게 이상한 나는 또 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공자가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사신으로 어느 나라를 갈 때 돼지가 새끼들을 젖을 먹이는 장면을 봤는데 어미가 죽자마자 새끼들이 급하게 젖에서부터 물러나오더라. 그것은 어미이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 식으로 보면 이런 건데 그가 가진 게 없으니까 자기의 몸뚱아리 그 자체를 그 옆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가진 게 없어서 내가 가진 건 자기 몸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와 함께 했던 거고
가장 진정스러웠던 거죠. 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의 눈빛이 막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상대를 존중해주고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았어 이런 거죠. 네. 또 내가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괜히.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추하게 못생겼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죠. 한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남자와 시집을 가서 그 남자의 종이 되느니 네. 자기에게 정말 승리의 기억을 주고 있는 에테타한테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음. 인간은 이제 존중을 먹고 사는 건데요. 네. 그게 아까 비어있음이죠. 뭐냐 하면 비어있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것들 속에서 무엇인가가 끊임없이 채워질 수 있고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부모 중에 가장 위험한 부모가 뭐냐, 직업이. 네. 뭔지 아세요, 혹시?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 그래요. 목사, 교사, 군인. 왜냐하면 너무 똑똑해서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아유, 네. 네. 너무너무 꽉 차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쩌면 김용길 씨가 이 책을 냈을 때 물론 지금 얘기는 제 얘기입니다. 김용길 씨의 이 편집의 힘에는 네. 좀 더 명확하게 편집의 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어쩌면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냐면 내 삶은 언제나 꽉 채우는 삶으로 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내 삶이 내 미래의 가치들을 품고 가지 못하고 관습처럼 가게 돼 있는 거죠. 덜어내고 정확하게 핵심을 세우고 그 핵심 속에서 내가 갈 가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김용길 씨는 얘기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이제 첫 번째는 편집력으로, 편집의 힘으로 네. 내 인생을 바꿔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들이 쫙 시작돼요. 도대체 편집력으로는 내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편집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세상을 바꾸다. 세상을 바꾸는 사례들, 세상을 바꾸는 의미들 이런 것들이 쫙 두 번째 장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그래서 그렇다면 편집력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하는 얘기들이 쭉 써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네 번째 보면 그래서 그렇게 편집력을 가지고 있었던 달인들 네. 아까 얘기했던 네. 예를 들자면 다산정약용부터 제갈공명 뭐 김훈까지 네. 김훈 작가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책에서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쭉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쭉 읽다가 야 정말 이 발상법이 참 재밌잖아요. 신문 편집하던 분이 그러게요. 신문을 언론에서만, 편집해 보니까 인생도 이와 같더라. 이것을 이제 어느 날 깨닫고 그것을 쓴 책이죠. 달인 그래서, 같으세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낄낄대고 웃다가 야 이거 방송에서 한번 얘기해야겠다 이러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와, 재밌게 들었습니다. 재밌게 듣다 보니까 제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생겼는데, 윤우쌤은 이렇게 책을 읽고 나시면 머릿속에 편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공간 배열들을 해야 되잖아요.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그 공간들을 배열해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또 읽은 새로운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좀 편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이분처럼 또는 일상을 이제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야, 많이 그런 분 중에 그러면 네. 대단한 거죠. 근데 저는 제가 너무 게을러서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책 읽었던 습관이 있는 거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 책도 읽기 어려운데 말이죠. 책도 정말 마음먹어 읽는 건데, 윤쌤은, 손 하나 까딱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계시다고 겸손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지만은, 제가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얘기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신나는 노래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그리고 김아중의 마리아 두 곡 연속해서 듣고 올게요.
네, 신나는 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신나는 곡이 나가는 동안 또 이렇게 수다 꽃을 피웠었어요. 이 마이크가 꺼지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께 다 들려드리지 못해서 좀 안타깝네요. 공릉동 아주머니께서 애구구 이은호 선생님 말씀에 빠져들어서 댓글 쓰는 걸 깜빡했대요. 그리고 밤새 들어도 지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이은호 쌤은 언제부터 이렇게 말씀을 잘하셨나요? 듣기만 해도 신이 나서 말씀하시는 게 느껴져요 하셨어요. 언제부터 말씀 잘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예, 그럴 것 같아요. 농담도 하시고 우리 공릉동 아주머니께서 빵 터지셨을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말씀 잘하신 걸로?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책 얘기 듣다 보니까 한 권 책을 벌써 읽은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 들어서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감사하고요. 이 다음 이야기는 어떤 걸로 이어갈까요? 예, 조금 이제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악의 평범성. 예, 네.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얼굴에 딱 악인 네, 혹은 네. 선인 이렇게 안 써 있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저질러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혹은 평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이제 아렌트라고 하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아이만이라고 하는 이제 나치 당시에 그 전범이죠. 1급 전범의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돼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건데 유대인이 이제 나치 치하에서 한 600만이 죽어요. 600만 뿐만이 아니라 당시 동성애자라던가 장애인이라던가 폴란드인 또 집시들까지를 포함해서 1200만 명 정도가 학살을 당합니다. 근데 이 1200만 명을 학살하는 것은 정말 히틀러 혼자의 결정이었고 히틀러만의 생각이었고 판단이었을까? 또 아이만이나 당시의 사람들, 이르자면 사령관들인데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생각해보면 네. 그들은 괴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장 뭐라고 할까요? 그 다정한 남편이었고 평범한 사람? 예, 가장 어찌 보면 정말 그 존경할 만한 네. 부모였고 또 건강한 시민이었고 환경주의자였고 동물애호자였기도 했습니다. 또 유대인을 혐오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도대체 그들에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나 아렌트는 이제 그런 유대인을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을 가스로 학살했던 아이만의 재판 과정을 다 이렇게 취재를 합니다. 네. 마지막 재판에서 이제 그가 사형을 받게 되는데 그 사형 제목이 뭐였냐면 의심하지 않는 죄, 생각하지 않은 죄, 행동하지 않은 죄, 그것이 당신의 유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검사가 한 말인데요. 네. 아렌트가 발견한 아이만은 이런 거죠. 말하고 생각하는데 대단히 관용적인 언어. 늘 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익숙하고 관료적이고 항상 이렇게 꼭 무슨 전화기에서 나오는 목소리 같은 것처럼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언제나 자기의 판단이 없는 것 같은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어떤 소통도 불가능한 도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직 속에 존재하는 수단이자 기계 나사 같은 거였다는 거죠. 즉 이런 거죠.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이런 실험을 한 게 있어요. 하나는 이제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라고 하는 것과 밀그림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실험에 대한 얘기를 오늘 청취자 여러분하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건데요.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라는 건 뭐냐면 그 스탠포드의 짐
바르도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심리학 교수인데 네. 이분이 심리학 실험을 해요. 뭐냐면 학생 건강한 대학생들 중에 24명을 뽑아서 네. 그중에 이제 한쪽은 간수를 시키고 한쪽은 죄수를 시켜요. 수감을 시켜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무작위로 정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자기 역할을 이제 맡겨요. 간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통제하는 것이고 죄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라는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날부터 그들은 아주 그 역할을 잘 적응합니다. 네. 그리고 이틀째가 되는 과정에서 이미 적응을 넘어섰고 통제를 넘어서기 시작해요. 이러자면 간수는 정말 간수처럼 죄수를 대하는 거죠. 네. 뭐 욕을 하고 네. 성적 모욕을 주고 그리고 실제로 패기도 하고 그리고 죄수들은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탈출하려고 꿈을 꾸고 네. 그러면서 항의를 하고 막 두려워 떨고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네, 결국 네. 원래 14일을 예상 실험을 하기로 했는데 네. 이미 이 가설을 훨씬 넘어가 버린 거죠. 6일 만에 중단하게 됩니다. 이 실험이. 네. 더 이상 했다가는 전부 미쳐버릴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더 잔혹한 실험이 이제 밀그램 실험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 실험은 정말 재밌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가에 대한 실험이에요. 네. 밀그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권위에 대한 복종에 대한 연구를 하던 중에 사람들이 파괴적인 극단적인 권위에 복종할 것인가 인간의 가치나 이런 걸 포기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파괴적인 것에 복종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성격이나 이런 것보다는 도리어 상황이나 조직 조건이나 네. 이런 것에 놓여 주변 있다라고 상황이에요?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변 환경? 조직의 관료성이라던가 네. 이런 거에 놓여 있지 않는가라고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도덕적 규칙이라던가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규칙을 무시하고 명령에 따라 잔혹한 행위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걸 시작합니다. 네. 근데 실제 실험 결과는 그의 의도보다 그가 생각했던 이 정도는 아마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네네. 훨씬 넘어가서 이 실험은 중단됩니다. 이게 뭐였냐면 네. 밀그램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요. 어떤 걸 모으냐면 이름은 징벌에 의한 학습 효과를 측정하는 실험이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쳐서 사람들을 쫙 모읍니다. 그러니까 징벌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학습 효과가 높은가 아닌가를 실험하겠다. 네.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얘를 막 패면 패서 공부시키면 학습 효과가 높을까 안 높을까 이런 실험을 할 테니까 모여라. 네. 모이게 했어요. 그다음에 피험자와 실험자. 네. 그러니까 한 명은 뭘 하게 하냐면 전기의 볼트를 높여요. 그래서 전기에 뭐라 그러나요? 전기의자 이런 느낌인가요? 예, 전기 의자에다 이제 묶고 네. 한 명은 교사의 역할을 하고 한 명은 학생의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학생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주고 하나 틀릴 때마다 네. 볼트수를 계속 높여나가는 거예요. 15볼트부터 계속 시작해서 올려가요. 그러면 네. 전기의자 막 찌릿찌릿하잖아요. 처음에 15볼트 한 번 이제 더 틀리면 30볼트, 그다음에 45볼트 계속 높여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랬을 때 이제 이 밀그램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450볼트가 최고치인데 거기까지는 네. 안 올라갈 거예요. 450볼트는 한번 당해보신 적 없잖아요. 네. 220볼트 우리가 저거 하는 전기, 네. 전기에 찌릿해도 완전 쫙 하잖아요. 450볼트는 전기 고문이에요. 네. 엄청난. 네. 그런데 그 450볼트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실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교사 역할을 한 사람은 실제로 모집한 사람이고 네. 학생 역할을 한 사람은 모집한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배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쇼를 하는 거예요. 네. 15볼트 올릴 때마다 으악 하는 소리를 네.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점점 심해지면 그것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거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네. 이 밀그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해라. 괜찮다. 이거 실험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책임질 테니까 해라. 라고 하면서 4달러를 지급해줘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교사 역할을 하는데 4달러를 받아요. 그래서 4달러를 받으면서 그 잔혹한 실험에 450볼트까지 올릴 사람이 몇 프로인가를 추측을 해서 가설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가설을 만들었을 때 대략 한 0.1% 아닐까. 450%. 얼마 안 될 거다. 나쁜 놈들은 원래 있는 거야. 1%. 네, 네. 0.1% 정도. 그러니까 100명의 실험을 했으면 1000명을 실험해서 1명 정도가 그럴 거야. 네. 이런 정도로 생각했어요. 네. 근데 결과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거죠. 65%가 450볼트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 그가 나쁜 사람일서가 아니라 네. 이 실험에 참가한 교사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과 다르지 않은 거죠. 문제는 이 사회가, 이 조직이 네.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그렇게 사람이 자기도 변하기도 모르게 하고. 악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악 자체는 대단히 평범한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건데요. 그 고전 중에 이제 이건 장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장자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공자의 제자였던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자공이 하루는 이제 쭉 내려가다가 진나라로 들어가는 길에서 어떤 노인을 만나요. 근데 이 노인이 밭두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물로 막 해서 가서 한 그릇을 퍼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그걸로 밭에다 물을 주고 네. 또 막 내려가서 또 한 바가지 퍼다가 또 주고 그러는 거예요. 네네. 자공이 이걸 탁 보면서 그 기계를 쓴다면 하루에 100두렁의 밭에 물을 줄 수 있는데 노인께서는 왜 이렇게 그걸 모르십니까? 힘은 적게 들고 효과는 큰데 왜 그것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네. 농부가 이 노인이 있다가 자공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대요? 그러고 물어봅니다. 일단 네. 자공이 얘기하죠. 나무를 뚫어서 기계를 만든 것인데 그 튀는 돌을 매달아서 그 무겁게 하고 뒤는 돌을 만들어서 무겁게 하고 앞은 가볍게 두레박을 해서 용두레라고 합니다. 우리로 보면 펌프 같은 거예요. 네네. 그랬더니만 농부는 가만히 있으면서 웃으면서 말합니다. 선생에게서 그것을 다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있으면 기계를 부르는 자가 있고 기계를 부르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기계의 마음이 생기고 네. 가슴 속에 기계의 마음이 생기면 그 내 바탕이 무너지게 되고 순백의 바탕이 없어진다는 거죠. 네. 정신과 성품이 안정되지 못하고 정신과 성품이 불안정하면 도가 깃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두레박을 안 쓰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자, 이 문제 둘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좀 생각해 보면요. 이런 거죠.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내 삶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네. 100만 하나 100만 둘 하는 오로지 속도나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예를 들면 고등학생이 시험을 봐서 대학을 가는 건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내가 얼마짜리로 팔리기 위해서 가죠. 응? 그래서 공부해서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묻는 게 아니고 네. 어떻게 공부하는 것만 묻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도구적인 합리성이죠. 합리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합리성이라는 건 언제나 도구적이거나 혹은 형식 합리성으로 끝나게 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대가 시작될 때
이제 주체가 어느 날 이제 시작됐다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이냐면 그 과거에는 중세 시대에는 다 신의 말씀에 의해서 존재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존재했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야말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던지면서부터 이 주체가 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체가 드디어 과거의 미신적인 것에 대해서 네네. 탈주스라 혹은 탈미신화하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하게 되죠. 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면서부터 자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인식하면서 과거에는 미신처럼 보였던 거 천둥을 빡 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화낸다. 그렇게 생각했던 게 이제 천둥을 친다는 건 기압이 어떻게 된 거고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합리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합리화 과정 속에는 탈주스라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위대한 이제 드디어 인간의 주체 선언이 시작됩니다. 세상을 스스로 알려고 하고 네. 그야말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속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인간이 왜 도대체 자연을 알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을 지배하고 제어하기 위해서죠. 예를 들면 동물을 알려고 하는 것은 네. 그것을 지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숲의 생태를 연구하고 이런 것은 숲을 지배하기 위해서예요. 결국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서 자연을 합리적으로 알려고 하는 거죠. 네. 이것이 조금 확대되면 단순히 자연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간이 인간을 예를 들면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왜 알려고 할까? 네. 이건 제국주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식민지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토지 조사 사업을 1910년도에 막 합니다. 알려고 하고 막 한국에 대해서. 침략하고.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조선민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네. 자신들이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거죠. 이것이 조금 더 넘어가면 자본이 노동을 알려고 하고 노동자를 분석하고 노동의 방법을 연구하고 그게 산업공학이라는 거잖아요. 포드주의, 테일러주의 이런 게 다.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노동자를 지배하고 노동자를 제어하기 위해서죠. 보다 효율적인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거죠. 네. 즉 여기에는 우리가 합리성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효율성의 단일 가치를 지배하기 위한 과정이고 이것은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지배하기 위한 것의 다름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지배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걸 우리는 합리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독일이 네. 건강한 독일을 만들고 세계의 위대한 독일 게르만족의 위대한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독일스럽지 않은 것들과 독일에 동의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가장 효율적으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그 반국가주의죠. 유대인들에게 있는. 그러니까 시온이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을 항상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 거죠. 이 시오니즘이나 국가가 없다고 생각하는 무정부주의자인 집시들 또 건강한 독일에 방해가 되는 장애인들, 동성애자들을 모두 학살하는 것이야말로 네. 건강한 독일을 만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 영화 중에 이제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에 보면 이제 인간이 얼마나 기계의 부속품이 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네.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합리성의 비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기 위한 과정이 사실은 합리화의 과정이고 자, 이게 악의 평범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네. 자, 이런 거죠. 전쟁 상황에서 총탄으로 600만 명을 죽이려면 최소한 600만 개의 총탄이 필요하잖아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은 가스실에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르자면 내가 네.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상이 되고 있는 타자들,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내 주체를 위해서 희생돼야 될 타자들이고 이 타자들 속에서 이제 가장 효율성을 찾는 수단
혹은 방법을 연구하는 게 합리성인데 여기서부터 악의 평범성은 나오는 거죠. 유대인을 미워한 적도 없고 네. 가장 자상한 남편이자 자상한 부모로서의 아이 많은 그들을 아무런 의미 없이 다 죽이게 됩니다. 학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 광주에 80년에 광주 민주항쟁을 학살했던 공수부대원들은 정말 그들을 죽이고 싶었을까? 아니죠. 그들의 어쩌면 가슴 속에 네. 가장 바랬던 건 내 총에 총탄이 없기를 정말 비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조직 속에서 그는 쐈어야 했을 것이고 네. 그것에 의해서 광주의 시민들은 학살당했던 거죠. 이게 이제 악의 평범성이 만들어지게 하는. 그래서 아까 한나 아렌트가 그 아이만을 취재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는 그의 말에는 자기가 없었던 거죠. 자기가 없고 그 조직 속에서만 존재했던 하나의 부품이었고 도구였다.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기심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기계의 마음. 그죠? 기심. 예, 자공이 이제 노인에게 한 방 먹었던. 네, 예, 네, 이제 네. 기심이 있으면 기심에 이끌려가면 도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기계의 마음이 내 안에 깃드는 순간,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효율성의 단일 가치가 지배하는 순간, 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삶의 가치나 의미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열심히 산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했던 것과 계획하지 않은 것들 사이에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이 내 삶을 규정하는 것이 훨씬 더 많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거죠. 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효율성의 가치로만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효율성으로만. 예. 내 삶과 네. 예를 들면 남자를 구할 때 두 분이 여성분이니까 어떤 직업, 어떤 능력, 네. 들의 기준치, 양적 이윤 가치죠. 이것에 의해서 존재하는 기계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그 안에 가졌던 인간으로서의 가치나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의미들이 그 안에는 사라지게 되고 그것이 악의 평범성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 조직이 결국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파시즘적 광기와 그리고 효율성의 단일가치적 지배인 지금 여기와는 결코 먼 걸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자면 저는 이제 촛불에 지금까지 이제 8차를 했는데 앞에 이제 대학생 집회까지를 보면 제가 한 번 빠지고는 다 나간 것 같아요. 한 10회 정도 촛불 나갔는데요. 네. 그 광장에서는 두 가지로부터 우리는 고립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언론으로부터 고립됐어요. 두 번째는 젊은이로부터 고립됐어요. 젊은이로부터 고립됐다. 이것이 저를 가장 아프게 했던 일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이 스펙 쌓기로부터 자유로운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경쟁에 양적인 효율성의 자기의 상품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자리에서부터 네. 그 젊은이들은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삶의 보편적 가치와 그리고 보편적 의미는 사라지고 오로지 100만 하나 100만 두라는 에너자이저가 되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 젊은이들의 물론 모든 젊은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대다수가 적어도 제가 그 젊었을 때는 저희가 부모를 설득했던 것 같아요. 저는 투쟁할 거예요. 이런 거죠. 네. 근데 지금은 부모가 자식을 설득해야 됩니다. 학원을 가야 되는 아이에게 그렇지만 적어도 시민이 가져야 될 권리라는 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이제 상황에 접어든 네. 거죠. 이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어쩌면 또 다른 의미의 파시즘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로지 효율성만이 중심 가치가 되고
정말 100만 하나 100만 두라는 에너자이저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것은 먼 곳에 히틀러에게 아이만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여기 우리들이 충분히 겪고 있거나 겪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닐까. 그리고 그것의 핵심적인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의미와 가치를 포기하는 한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 악은 존재할 것이고, 예를 들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십만 명 혹은 수백만 명 혹은 국민의 70%가 비정규직이 되고 있는 현실에 눈 감는 일이 바로 악의 평범성은 아닐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현실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들이네요. 어느 자동차 대기업의 네. 현장에 가장 젊은 사람이 98년도에 입사한 사람이랍니다. 이유는 뭐냐? 그 이후에는 다 정규직을 안 뽑은 거죠. 그들은 전부 1억 이상의 연봉을 네. 받고 있고, 그들이 꿈꾸는 것은 자기 자식에게 특혜를 줘서 그 자식이 그 기업에 다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1년에 연봉 1,500에서 2,000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90%를 수탈하면서 그들은 그것을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한 기업에 24명의 노동자가 해고되고 죽어갔어요. 비정규직으로 존재했던. 이것이 악의 평범성인데, 그분들은, 그래서 1억 원의 소시민적 삶을 꿈꾸는 그들이 나쁜 사람이 아닌 거죠. 네. 그들은 소박한 꿈이에요. 그래, 나 정말 고생해서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어. 그래, 우리 자식에게는 좀 더 편하게, 좀 특혜를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노조 싸움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저쪽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눈 감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와 내 자식이 살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을 지금 효율성의 단일 가치가 광장으로부터 고립되게 만들고, 이 광장 속에서 우리들이 삶의 가치를 놓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조금 더 젊은이들에게 삶의 진정성이 무엇인가라는 교육과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지금의 이런 신자유주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제도가, 그런 시스템이 결국은 점점 우리 스스로를 모두가 히틀러로, 아이만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윤은쌤 말 들으면서 저희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데 방송을 듣고 있는 젊은이들이 또 윤은쌤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은 노래 듣고 오면서 생각 깊게 하시고, 또 내일 청계광장에서 또 촛불 집회가 있죠. 거기에 젊은이들을 또 많이 만날 수 있으면 그러면은 박강수의 가을은 참 이쁘다, 이거는 우리 이윤호 쌤이 신청하신 곡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말 가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 더위 좀 물리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쌤의 신청곡과 어울릴 것 같은 이동원, 박인수의 향수 두 곡 듣고 와서 또 계속 쭉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가을은 참 예쁘다. 하루하루가 코스모스 바람을 친구라고 부르네. 가을은 참 예쁘다. 네, 원래 어나더 타임은 이렇게 좀 팝송을 듣는 음악 프로그램이긴 한데, 이번 주만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틀면서 좀 색다르게 즐겨볼 수 있는 한 주일 것 같습니다. 신청곡으로 나왔던 곡 틀었고요. 근데 낙성대 총장님께서는 짜증나는 야근의 담배 같은 노래라고 너무 좋다고 하셨네요. 그러면 정말 다행입니다. 네. 저희는 이 어느덧 타임의 음악 정체성을 지켜줘야
싶으면서도 이게 또 신청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이윤우 쌤과의 말씀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와. 네, 김혜준 PD가 계실 때는 네. 김혜준 PD가 열심히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제가 옆에서 끄덕끄덕거리고 듣고 있었는데 오늘 역할이 바뀌었네요. 갑자기 예. 박강수 가을은 참 예쁘다를 신청하셨는데 박강수 씨 좋아하세요? 예, 좋아합니다. 목소리가 참 아름다워요.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말 예뻐요. 맞아, 예뻐요. 저희 손병희 쌤 시간에 게스트로 늘 출연하시는데, 전 처음에 출연하셨을 때 정말 깜짝 놀라서, 방송 중간에, 들어갔었어요. 이 누구 노래냐고. 근데 박강수 쌤 노래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기타도 잘 치시고, 그죠? 네. 기타 치면서 노래 자주 하세요. 네,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가을 좋아하세요? 예, 아마 여름이 너무 힘들고 지치게 해서 그렇겠죠. 이번 여름이 좀 긴 것 같나요, 유난히? 예, 비도 많이 그렇기도 왔고. 하고, 습하고 덥고. 네. 예, 더위 많이 타세요? 예. 아, 그래서 또, 가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노래를. 혹시 가을에 태어나셨나요? 아니요. 아, 저는, 그건 아니고요? 예, 태어나기는 5월에 태어났어요. 그럼 그래서 봄도 좋아하세요? 봄 좋아해요. 아, 걔들 뭐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여름 빼고. 여름이 좀 덥고, 겨울은 네. 또 춥고요. 그러니까, 봄, 가을이 춥긴 좋죠. 예. 맞아.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 산다는 게 참 좋은 일이다라고들 예전에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좀 그쵸. 날이 더워지고 추워지는 게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가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 얘기하다 말았는데 예. 이런 얘기 하나 해볼까 싶은데요. 네. 아까, 우리가 이제 단일가치적 지배를, 효율성이라고 하는 단일가치적 지배 속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편협해지고, 그러한 악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폭력을 휘두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네. 잠깐 생각해 봤는데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네. 재밌는 건, 논어는 누구나 다 보잖아요. 네. 유교의 유학자들만 보는 게 아니고, 유교를 섬기는 성균관 유생들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불경도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냥, 절에 안 다니는 사람도 불경은, 네. 보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독 성경만큼은 우리나라에서 크리스찬만 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위대한 도서관입니다. 그 안에는 역사와 가치가 숨겨져 있고 또 그러한 어떤 불경은 어찌 보면 철학서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걸 이해하기 어려워서 다시 고승들이 그걸 풀어서 이야기를 풀어주기도 하고 이런 거란 말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건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 재밌는 정말 거룩한 도서관이에요. 참고로 얘기하면 저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성경을 볼 때가 정말 재밌어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성경 그 자체를 보면서 이제 고전이 갖고 있는 성경이 왜 베스트셀러일까 세계적으로 네. 그것이 강제로 교회를 다니게 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 자체가 대단히 많은 풍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야말로 도서관이죠. 그것도 거룩한 도서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성경이 읽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그게 종교책이라는 게 강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불경도 종교책이고요. 사실 도덕경 같은 경우엔 그것도 종교책이죠.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이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정답이라는 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성경은 우리한테 여전히 저들의 것이에요. 저들의 것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서양 크리스찬들의 것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읽을 책 같지 않은 느낌이 되는 거죠. 왠지 그걸 읽으면 교회에 나와라 하는 얘기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성경은 우주의 원리 또 인간의 삶의 태도 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져서 이루어졌던 역사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도덕경은 철학시로서의 도덕경은 어쩌면 삶의 가치의 본질을 묻고 있는 것은 아닌가. 노노나 도덕경 같은 경우에 또 우주와 생애의 비밀을 담고 있는 그런 불경들에 비해서 성경은 우주관이나 가치로서의 윤리관도 있고 또 신화도 있고 역사도 있고 또 낭만적인 시가 예를 들어 네. 시편이라든가 아가서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가 하면 환타지 문학 요한계시록 같은 거 이런 환타지 문학도 있고 그야말로 온갖 장르가 다 그 안에는 섭렵되어 있는 도서관이죠. 그것도 거룩한 도서관. 그런데 왜 신앙인들에게는 그것이 읽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다채로운데 네. 또 불구하고 네. 이 고전에서 이 얘기 중에 한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네. 한비자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물은 성질상 불을 이기게 되어 있다. 그죠? 물은 불을 이기게 되어 있는데 네. 물이 불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가마솥 안에 있기 때문이다. 불이 아무리 물이 불에게 다가가려고 해도 다가갈 네.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물은 다 사라지고 불은 더 활활 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물이 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그러나 가마솥을 그 중간에 두면 물은 끓어올라 모두 위로 증발하지만 불은 솥 아래에서 기세 좋게 타올라 물이 불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한비자의 얘기 속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저는 교회 지도자, 즉 목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가마솥으로 목사가 있는 순간 네. 성경은 자기들의 것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선민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오류 불가능한 존재고 세상은 악의 어떤 의미들이라고 규정해 버리게 됨으로써 성경이 보다 풍요롭게 삶의 이야기를 하는 그 세상으로부터 자꾸 분리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일 텐데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이런 얘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밭에 심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씨들 중 가장 작지만 자라고 나니 모든 식물 중에 가장 크게 되었습니다. 새들이 그 나무에 와서 가지들 사이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이 씨앗의 성취, 큰 나무를 만들고 거기에 새들이 앉게 하는 것의 핵심은 씨앗이 썩음이 있는 거죠. 썩어야지 씨앗이 거기서 싹을 틔우고 싹을 틔워서 결국 큰 나무가 않고. 되는 거죠. 새를 앉을 수 있는. 네. 여기서 이제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썩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노자에서 얘기하는 비어있음 같은 거죠. 교사나 목사나 네. 군인의 그 부모가 아니라 어눌하고 내가 아는 게 없어서 너한테 정말 줄 게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부모 밑에서 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이 썩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선민이 돼서 네. 오류 불가능한 그 사람이 돼서 저 악의 대상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썩어서 세상 속에서 겸손하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세상을 존중하고 세상 속에서 함께 살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썩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고자 하는 것을 교회는 차단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교회는 가마솥이 돼서 네. 물과 불이 만나게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결국 그것은 교회일 수도 있고 교회의 지도자, 목사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들을 갖게 되고 이러한 그 세상 속에서 썩어나가야 되는 씨앗의 의미들을 네. 세상으로부터 자꾸 분리시키니까 세상에 썩지 못하는 거죠. 저는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얘기가 드는데요. 이제 우리가 야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야만이라는 말은 사실 문명의 다른 얼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명이 되기 위해서는 네. 누군가를 야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게요. 그죠? 내가 크다는 건 네. 상대적 개념이잖아요. 네. 작은 것이 존재해야지 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야만이라고 하는 건 문명과 함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야만이라고 규정하는 그 규정 속에서, 즉 문명의 폭력 속에서 야만은 존재한다는 거죠. 즉 문명이 야만의 다른 얼굴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옳거나 정당하거나 우월하거나 진리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얼굴이 필요합니다. 저열하고 비열하고 저급하고 천박하고 네. 그런 옳지 못한 어떤 얼굴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비로소 자기의 존재 증명성을 갖잖아요. 교회는 가마솥이 돼서 세상에 썩지 못하게 하고 그 정말 거룩한 도서관을 도리어 그것을 썩지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나는 우월하고 교회는 선하고 교회는 우월하고 교회는 그래서 보다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이 되지만 네. 세상은 저급하고 천박하고 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짐으로써 교회의 자기의 어떤 정당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난 여기에서 교회의 야만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듯이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요. 효율성의 단일 지배, 예를 들면 사회가 불안할수록 큰 교회는 안정적이기 위해서 보수화됩니다. 극단적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수화되는 순간 부패할 수밖에 없죠. 목사를 세습하게 되고 네. 공금을 횡령하게 되고 성추행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 것도 바로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즉 내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필연적으로 네. 아까 얘기했던 악의 평범성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내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효율성의 단일 지배가 지배하면서 무엇인가를 악으로 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해서 엄청난 폭력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꼭 목사님에게 이해받아야 할 것인가, 어쩌면 네. 그렇게 읽는 성경은 대단히 편협된 것은 아닌가, 하나의 시선으로만 보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생각을 교회라는 관점에서만 보는 건 아닌가, 혹은 목사님 개인의 이익의 관점에서만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닌가. 어떤 모 교회 목사님이 그 성추행을 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설교를 할 때 어떤 네. 설교를 하냐면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이제 용서받음, 성추행을 했던 네. 그걸 설교하면서 어찌 인간이 그것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필요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교회를 혹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뭐라고 할까요? 경계할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그런 문제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윤호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냥 대학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대학 시절에 그 넓은 강의실에 앉아서,
이렇게 턱 들면서? 개고, 아니요. 턱 개고, 이렇게 칠판 앞에 앉아있는, 강의하시는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제가 오늘 좀 청취자도 넘어서서 학생 모드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근데 반면에 저는 좋았지만, 이윤호쌤을 좀 힘들게 해드리지 않았나. 왜냐면 그 전에 우리 김효진 PD는 수다 상대도 대해주고, 이렇게 좀 말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아니요. 근데 벌써 이윤우쌤 말씀 듣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선생님 말씀 듣느라 노래도 조금밖에 안 들었어요. 정말로. 제가 학생 모드였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힘드셨죠? 많았네. 아니요. 저희는 참 좋았습니다. 오늘 이윤호쌤과 함께 했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김효진 PD가 이윤호쌤 반겨주실 겁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너더 타임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는 금요일 딱 하루 남은 한 주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노래는 3곡 연속으로 나갈게요. 헬로윈 노래, 그리고 올리비아 뉴튼 존 노래, 그리고 이글스 노래 3곡 연속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